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아무리 시장이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고 상승 차트를 따라 황소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저스틴 월시 지음, 손정숙 옮김, 나비의 활주로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는 글.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경제학이라는 우울한 학문에 독특한 매력을 선물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이자 브룸즈버리 그룹의 핵심 멤버였다.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의 남편, 근대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명망 높은 정부정책 자문위원, 영국 상원의원이자 IMF와 세계은행의 산파이기도 했다. 그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대공황에서 벗어나는 해법으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운동이라는 처방전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의견을 활기차고 지적인 방식으로 전개했던 케인스는 통속적인 지혜에 대한 공격을 즐겨했다. 돈벌이를 업으로 삼는 것을 경멸하는 척했지만 케인스는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다. 투자를 통해 축적된 케인스의 순자산은 돈의 가치로 3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케인스가 관리하는 캠브리지의 펀드는 그의 수중에서 12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지수들은 2배도 상승하지 못했다. 케인스가 영국의 유서 깊은 생명보험사 중 한 곳의 사장으로 있는 동안 시티는 그의 발언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고 그가 내놓는 추세 예측은 증시를 흔들어댔다. 이론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금융시장에 통달했던 경제학자라는 점에서 케인스는 특별했다. 이처럼 재정적 성공을 거둔 케인스였지만 그의 주식 투자 기법을 분석하는 것이 현재의 투자자들에게도 이득이 될지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케인스는 빅토리아 시대 인물로 70여 년 전에 사망했다. 그는 우리 시대와는 다른 매우 근엄한 시대에 살았다. 그는 침대에서 차를 홀짝거리며 어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까 라는 말로 나른한 묵상에 잠겨있는 런던 시민의 이미지를 묘사했는데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묘사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포경업을 비롯하여 지금은 사라져버린 여러 산업에 투자했다. 그는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시대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데이 트레이딩, 닷컴 기업의 시대에 케인스의 투자 원칙을 재평가함으로써 얻을 게 있을까? 놀랍게도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다. 케인스는 초창기에 몇 차례 실수를 한 후 주식 투자에 커다란 성공을 가져다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케인스의 투자에 대한 신조는 큰 성공을 거둔 현대 몇몇 가치 투자자의 투자 철학에도 나타난다. 워렌 버핏은 케인스를 실전 투자자로서의 영리함과 사상의 영리함이 조화를 이룬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영국 경제학자에게 지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현대 독자들에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케인스가 투자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언어로 담아냈다는 것이다. 케인스의 친구인 신문왕 비버 브룩경은 케인스가 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흥미진진한 문학을 써냈다고 극찬했다. 케인스의 돈에 대한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한 시각은 그가 자라온 환경과 인생관의 영향을 받았다. 한 사람의 투자 원칙을 살펴보려면 그의 인생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을 함께 짚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케인스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전기 작가였던 리튼 스트레이츠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거대한 자료의 바다로 노저어 나가 바다 및 여기저기로 작은 양동이를 내린다. 그러면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그 정도의 깊이에서만 관찰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사례들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질문 범위는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케인스가 실행한 투자 원칙 가운데
특징적인 사례들만 낚아올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케인스가 살아간 풍부한 인생의 향기까지 독자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저스틴 월시 5장 케인스의 6가지 투자 원칙 제1원칙 저평가 미인주를 찾아라. 현명한 투자자들은 주식이 나타내는 기업의 내용에 집중하지만 투기꾼들은 기업 내용과는 무관한 주가에만 초점을 맞춘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재 가치를 의사결정의 토대로 고려한다. 주가란 그저 그 주식의 내재 가치 예측치로부터 심하게 벗어나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시장 진입 또는 퇴장 시점을 알려주는 수단일 뿐이다. 제2원칙, 잃지 않는 게임을 하라. 주식시장이라는 영역에서 정확성이란 가설에 불과하다. 불확실성 때문에 누구도 주식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 케인스와 워렌 버핏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느끼는 주식의 가치와 가격 사이에 넓은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3원칙,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굽혀라. 케인스는 효율적 시장 이론 지지자들이 내뱉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진지한 개인들보다 투기적 참여자들이 우세할 경우 주가와 주식의 내재 가치 사이에 벌어진 격차가 상당 기간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처럼 주식도 유행의 변덕에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4원칙, 시간의 흐름을 즐겨라. 케인스의 말에 따르면 가치 창출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동주로 삼는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의 변덕보다는 강력한 복리 이자의 작용에 의존한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취하는 가치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시장의 진출입 시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흘러가는 시간이다. 제5원칙, 집중 투자하라. 케인스는 투자 경력의 후반기 동안에는 매우 단순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유지했다. 그가 보유한 주식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이 몇몇 극소수의 기업으로만 이뤄졌다. 포트폴리오 집중에 대한 신념 덕분에 케인스는 시장 평균보다 부침이 심하긴 해도 훨씬 더 우월한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제6원칙, 절제와 균형의 미덕을 발휘하라.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이 항상 정확한 주가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는 회의적이지만 그럼에도 적절하게 겸허한 전망을 유지한다. 이런 투자자는 시장의 가격 결정이 대체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수긍하지만 그럼에도 확고하게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만 머무른다.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자는 과신에 사로잡히지도 않는다. 6장 가치 투자를 증명하다. 에피소드 1. 케인스의 사후 점검. 케인스의 주식 투자에 대한 견해가 주류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종전의 금융 이론가들은 모든 주식의 가치에는 차이가 없으며 투자자에게는 분산 투자가 가장 신중한 정책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현대적 금융시장이 주가를 결정하는 효율적 기구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유지해왔다. 경제학의 심리학적 통찰을 결합한 행동 경제학이 출현하고 난 후에야 모든 인간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합리적이며 전지전능한 식견으로 투자한다는 고전주의 경제학의 세계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다시 한번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은 지적 혁명의 선구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원리란 실제로 효과가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다. 케인스라면 아마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점에 동의할 것이다. 케인스는 어떤 사실이 타당하다면 그에 따라 거침없이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때로는 그의 호적수였다가 때로는 동맹자이기도 했던 윈스턴 처칠처럼
케인스는 한 번 내뱉은 말을 취소하는 일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용주의자였던 케인스는 해마다 자신의 투자 성과를 분석했다. 케인스는 일부는 자신의 주식시장 경험을 다른 투자자의 경험과 비교해 보기 위해, 그리고 일부는 교훈을 얻기 위해 사후 점검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 작업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성과가 어느 지점에서 개선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데 유용하였다. 따라서 케인스의 주식시장 경험을 살펴보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그의 투자 신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의 주식시장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에피소드 2. 미스터 마켓과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비이성적 주식시장을 의인화해 미스터 마켓이란 인물로 구체화했다. 그의 제자인 워렌 버핏은 이 미스터 마켓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했다. 미스터 마켓은 불치의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때때로 도치감에 젖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우호적인 부분만을 보곤 한다. 그가 도치감에 젖어 있을 때에는 매도 매수 가격을 매우 비싸게 부른다. 여러분이 그의 주식을 잡아채 가서 수익을 앗아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또 어떨 때 그는 의기소침해져 앞으로 기업은 물론 세상에 문제밖에 일어날 게 없다고 본다. 이럴 때 그는 가격을 매우 낮게 부른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식을 자신에게 떠안길까봐 겁을 먹기 때문이다. 미스터 마켓은 성격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그는 비이성적 심리의 주기적 파동에 영향을 받으며 번갈아 일어나는 조증과 우울증의 발작에 고통받는다. 미스터 마켓은 장기적 시각을 가질 수 없도록 태어난 근시안적 캐릭터인 미스터 머구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미스터 머구는 정신과 육체가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심리에 일어나는 동요는 주식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계약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신 이상을 가진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는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먹느냐 먹히느냐의 문제인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는 타인들이 주기적으로 광기에 빠질 때 이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현명한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이 쉴 새 없이 투덜거릴 때마다 일어나는 단기적인 주가의 부침에 영향을 받기보다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한다. 투기에 반대되는 모든 진정한 투자란 내재 가치의 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가치 투자자는 주가란 일시적인 것이며 밀고 당기는 의견과 감정의 스냅 사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미스터 마켓이 부르는 가격을 그저 시장에 진입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지점들 가운데 하나로 본다. 주식을 고르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에게 주가 동향과 시장의 유행이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보다 투자자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자신의 독자적 분석을 적용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가치를 보고 주식을 사들이며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이용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식이란 단순히 차트 위의 기록이 아니라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실체이다.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회의에서 코카콜라를 마시고 버크셔 해서웨이 소유의 보석 가게에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회사의 사탕 가게를 판촉하면서 자신의 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가치 투자자는 기업의 속성, 특히 미래 수익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미스터 마켓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조증과 우울증 사이에서 시달릴 때 가치 투자자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왜곡된 사냥감을 조심스럽게 찾아 나선다. 에피소드 3. 케인스의 가치 투자관. 주식시장에서 케인스가 경험한 것은 한편의 교훈극처럼 보인다. 야심에 찬 한 청년이 오만이라는 고정적 죄로 인해 맹렬히 부를 추구하던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겸손해진 우리의 주인공은 이제 경험을 통해 보다 지혜롭게 단장한다. 그리고 자신의 괄목할 만한 지성을 적용하여 증시에서 성공하기 위한 단 하나, 진실한 길이라고 믿는 바를 찾아낸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 라고 말한 케이스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치 투자자라는 새로운 외투로 바꿔 입은 뒤에는 고집스레 단기적인 관점만을 취하는 시장을 어느 누구보다 경멸하게 되었다. 말년의 케인스는 단기적 흐름과 사건 너머를 내다보며 주식의 장기적 수익 잠재력에 집중하고 자신의 애호 주식을 확실하게 보유했다. 가치 투자란 주가와 미래 수익의 합리적 측정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주식을 찾아내는 일이다. 투자자는 널리 퍼진 군중 심리의 흐름에 맞서 싸워야 한다. 가치 투자자는 장기적 투자 지평을 선호하며 하루살이처럼 끝없이 변화하는 주가가 수익력이라는 현실과 화해할 날을 기꺼이 기다려준다. 케인스가 말한 가치 투자의 또 다른 신조는 포트폴리오 집중 전략이다. 즉, 계란을 몇 개의 바구니에만 나눠 담는 것이다. 워렌 버핏은 이 전략을 실행에 옮겼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은 택하지 않았던 전략이다. 케인스는 1938년 킹스 칼리지 재단위원회에 보낸 편지에 자신의 주식 투자 철학을 간결하게 요약했다. 케인스의 주식 투자 철학 1. 향후 몇 년 동안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인 실질 내재 가치에 비해 또한 해당 시점의 투자 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값이 싼 몇 가지 투자 대상을 조심스레 선별하는 것이다. 2. 이 투자 대상을 상당히 큰 규모로 매수한 뒤 이것들을 미래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거나 또는 실수로 매수했다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들고 있는 것이다. 3. 균형 잡힌 투자 포지션, 즉 상당히 많은 양의 개별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다양한 위험, 가능하다면 반대의 위험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출렁일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금 관련 지분을 다른 주식과 함께 보유하는 것. 결국 케인스는 일종의 주식시장의 유수를 제한한 셈이다. 케인스는 단련된 투자자라면 변덕스러운 군중을 앞서 나가며 주식시장이 상승장일지 하락장일지 점치려 하기보다는 비이성적 시장의 에너지를 자기 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은 접근법이라고 주장했다. 가치 투자자는 감정의 널뛰기에 사로잡혀 주가의 극심한 변동에 한몫하기보다는 거칠게 날뛰는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 시장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를 기다린다. 주식시장에서 과열이나 비관주의 탓에 미인주나 그랜드슬램이 내동댕이 쳐질 때에도 능력 범위 안에서만 투자한다. 안전 마진이 클수록 좋다는 점을 아는 현명한 투자자는 결단력 있게 행동에 나서며 상대적으로 큰 자본을 투입한다. 에피소드 4. 케인스의 6가지 투자 원칙. 케인스에게 주식시장 활동은 풍요로운 인생의 한 측면일 뿐이었다. 뉴욕타임즈가 케인스 부고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경제학자이자 정치가로서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도 놀랄 만큼 광범위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는 손꼽히는 의회 연설가이자 역사학자였고 음악, 드라마, 발레의 애호가였다. 캠브리지 대학에 있을 때는 예술극장을 건립하기도 했다. 자신이 좋은 극장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농부이기도 했던 그는 목초 사육법의 개발에도 전문가였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식 기반과 관습을 거부하는 대범함을 갖춘 덕분에 케인스는 자신에게 큰 부를 안겨줬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주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투자 원칙들을 세웠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이 받아들여온 케인스의 6가지 핵심 투자 원칙에 따르면 가치 투자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케인스가 말하는 가치 투자자의 태도. 1. 시장의 추세를 점치려고 하기보다는 특정 주식의 예상 수익률로 나타나는 내재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매수한 주식에 충분히 큰 안전마진, 즉 주식의 내재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3. 주식을 평가할 때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종종 대중을 거스르는 투자 전략도 받아들여야 한다. 4. 매수한 주식은 꾸준히 보유해 거래 비용을 제한하고 반복되는 주가의 등락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 5. 자본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주식시장의 미인주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집중 전략을 취해야 한다. 6. 결단력 있는 행동, 평정심과 인내 사이의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기질을 가져야 한다. 케인스의 투자 원칙은 특히 현대금융 이론의 정교한 수학과 복잡한 개념에 비하면 단순하며 한눈에 보기에는 그저 상식을 적용한 것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치 투자자는 베타나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최적 포트폴리오 등 심오한 학문적 비밀에 의존하지 않는다. 차라리 두 가지 변수에 초점을 맞춘다. 바로 가격과 내재 가치이다. 워렌 버핏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은 신학교에서 8년을 보냈는데 누군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10계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식이다. 케인스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정신의 구석구석으로 가지를 뻗는 사회적 인습의 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최근 들어 행동경제학 같은 새로운 분야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이론은 시장이 대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한다. 이렇게 말할 때 워렌 버핏은 체념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선박은 지구를 돌며 항해하는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무리들은 여전히 차고 넘친다. 하지만 케인스나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가 계속 성공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생각들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효력 있는 진술이 될 것이다. 에피소드 5. 케인스의 투자 성과. 보다 넓은 세상에 대한 케인스의 폭넓은 관심은 금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기 돈으로 또는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학의 투자 담당관이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사회 멤버 등 다양한 자격으로 투자 업무에 관여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에서 돼지기름부터 우선주까지 다양한 투자 자산에 손을 댔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마다 중요한 점은 케인스의 투자 스타일이 대공황을 기점으로 일종의 타이밍 투자에서 가치 투자라는 보다 신중한 원칙으로 급격히 변화했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이런 절충적 접근법 위에서 투자에 대한 이론을 폭넓게 펼쳐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 때문에 케인스가 주식시장에서 이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점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PR 파이낸스 등 케인스의 금융벤처회사 가운데 일부는 주로 통화 및 상품의 투기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도 있다. 케인스가 투자 자문 또는 이사회 멤버로 제한된 임기만을 지냈다는 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곳들도 있다. 예를 들어 케인스는 교활한 포크와 함께 첫 투자회사인 AD 투자신탁을 설립했지만 1972년 말 이곳을 떠났다. 그가 가치 투자자로 변신하기 전이었다. 마찬가지로 케인스는 독립투자회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1930년대 중반에는 사실상 물러났다. 또 1938년 국민상호생명보험 사장직에서도 사임했다. 어떤 곳에서는 제도적 미비와 완고한 반대 때문에 방해를 받기도 했다. 이튼 칼리지 학장이 케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집단 의사결정이 얼마나 낭패스러울 수 있는지에 대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시류를 거스르는 투자를 선호하는 케인스는 자주 동료 이사진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케인스는 기진맥진하여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제안하자니 너무 비싸고 이례적인 제안은 또 이례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더 이상 어떤 제안도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에피소드 6. 시장을 이긴 사나이. 케인스가 주식에만 집중하고 또 어느 정도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투자회사로는 단지 두 군데가 있었다. 첫 번째는 프로빈셜 보험회사로 케인스가 가족기업의 성격을 지녔다고 말할 정도로 작은 회사였다. 케인스 선집의 편집자인 도널드 모그리지는 이렇게 말했다. 케인스는 1930년 이후 프로빈셜 보험회사 이사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케인스는 이사회가 원래 회의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는 투자의 전권을 행사하다시피 했고 주식의 좋은 점을 회사에 설득하는 데도 성공했다. 케인스는 1938년 프로빈셜 보험회사 이사회에 보낸 편지에 회사가 자신의 지휘 아래 비교의 대상이 되는 시장 지수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이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1940년 재무성으로 되돌아간 뒤 이사회에 대한 케인스의 영향력은 감소했다. 두 번째는 케인스의 주식시장 성과를 평가할 만한 최상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킹스 칼리지 체스트 펀드를 꼽을 수 있다. 이 펀드는 주식에 집중한 펀드였을 뿐만 아니라 케인스 사망 시까지 그의 손안에서 관리되었다. 1920년 6월 자본금 3만 파운드로 설립된 체스트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도록 허용된 극소수 대학 펀드 가운데 하나였다. 케인스는 이런 자유를 마음껏 활용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1931년 펀드 자산은 상대적으로 저점을 맴돌았지만 케인스의 가치투자 접근법이 그 무렵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전제로 1931년을 기준으로 삼아보자. 체스트 펀드는 이때부터 1945년까지 15년 동안 10배로 커졌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고 런던 공업 지수 역시 2배로 뛴 게 고작이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체스트 펀드가 올린 모든 수익이 대학 건물 신축 증축이나 대부자금 상황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대상 지수 대비 이런 막대한 초과 성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즉 1920년 3만 파운드에 불과하던 자산 가치가 케인스 사망 당시 38만 파운드까지 치솟은 것은 순전히 포트폴리오 자본 이득 덕분이다. 체스트 펀드의 성과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펀드가 시장 지수보다 변동성은 더 커졌을지 몰라도 성과는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현대적인 성과평가 측정 방법으로 봐도 케인스가 시장 평균 수익률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뛰어난 펀드 매니저라는 점이 입증했다고 말했다. 에피소드 7. 잃지 않는 게임. 케인스가 주식시장에서 이룬 성과에서는 다음 두 가지의 두드러진 경향을 읽을 수 있다. 그의 전기작가인 로버트 스키데스키에 의하면 첫째, 케인스가 투자를 직접 진두지휘할수록 성과가 더욱 좋았다는 점과 둘째, 1930년대 초반 이래 투자 성과가 두드러지게 향상됐다는 점이다. 도널드 모그리지는 케인스의 개인적 투자 성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1920년대 케인스의 투자 성과는 일반적으로 시장 평균을 하회한 반면 1929년 이후에는 30회 가운데 21번이나 시장 평균을 상회했으며 누적적으로도 시장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케인스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을 안전제일 전략 덕분으로 돌렸다. 덕분에 많은 투자 목록들의 가치를 떨어뜨린 쪽박주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프로빈셜 보험회사의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케인스는 손실 최소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경우가 거의 한 건도 없었다. 주가는 심하게 너를 띄었다. 하지만 주요 투자들 가운데는 결과적으로 괜찮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이익은 확실하게 축적되는 반면
이를 상쇄시킬 만한 손실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우리가 보유한 대부분의 주식은 좋은 성과를 보였다. 케인스의 투자 성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성공적인 주식 투자란 찰스 앨리스가 책 제목으로 썼듯이 패자의 게임이라는 것이다. 투자자의 핵심 임무는 손실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해야 하며 매수하는 주식마다 상당한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한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자신의 책 현명한 투자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은 매수자가 주식에 대해 얼마야? 라고 묻는 것을 잊었을 때 나타나곤 했다. 에피소드 8. 아쉬움을 남긴 매도 전략. 몇몇 논평가들이 케인스의 투자 성과에서 찾아낸 흠집이라면 고평가된 주식을 처분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한 학자는 케인스에 대해 바닥에서는 사지만 절대 꼭지에서 팔고 나오지 못하는 외파리 역발상주의자라고 말했다. 저평가된 주식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지만 고평가된 주식을 던져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능란하지 못한 투자자라는 것이다. 케인스는 아마도 애호 주식을 스스로의 가치 투자 원칙에 비춰 지나치게 비싸진 이후에도 끈질기게 보유하려고 하는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킹스 칼리지에 남긴 사후 문서에도 그는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방어했다. 시세가 거의 꼭지점까지 이른 뒤에도 애호 주식을 팔아치우는데 느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지만 되돌아보건대 나는 이 점 때문에 스스로를 많이 책망하진 않는다. 너무 빨리 팔아치우는 바람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기 십상일 테니까 말이다. 일례로 1936년 초 케인스는 국민상호생명보험의 연례회의에서 영국 공업주들의 주가가 매우 높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으로 한참 동안 공업활동은 지금 같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며 그보다 더욱 활발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점을 믿고 있기보다는 각자가 때맞춰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치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스는 자신의 주식 대부분을 계속 보유했다. 이로 인해 1937년 주식시장이 또 한 번 혹독한 하락을 경험했을 때 포트폴리오 가치가 크게 떨어져 내리는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케인스가 몇몇 애호 주식을 지나치게 장기 보유한 것은 그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클라이브 벨은 케인스가 진정으로 균형감 있는 판단력을 지녔다면 그것은 그의 뛰어난 지능만큼이나 건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대책 없는 낙관주의였다. 라고 말했다. 물론 투자자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낙관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들은 수익을 기대하며 현재의 소비를 뒤로 미룬 채 미래라는 미지의 땅에 자본을 맡긴다. 워렌 버핏은 자신 역시 같은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였다. 그는 인터넷 거품이 붕괴된 뒤 거품 경제 시기 동안 우리가 보유한 대규모 지분 가운데 일부를 팔아치우지 않는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케인스와 워렌 버핏이 저지른 이런 태만의 오류를 보면서 투자자들은 찰리 먼거가 강조한 다음과 같은 말을 떠올린다. 저평가 주식을 계속 들고 있다면 그 주식이 실질 가치에 가까워졌을 때 지속적으로 바꿔치기 해줘야 한다. 에피소드 9. 케인스의 마지막 후회. 1940년 여름 케인스의 인생의 수레바퀴는 온전히 한 바퀴를 돈 듯했다. 1939년 전쟁이 선포되자 케인스는 다시 한번 재무성으로 돌아왔다. 1942년 7월 그는 마치 순환주기처럼 나는 지금 유사한 위기 상황을 맞아 유사한 곳에서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러셀 레핑웰에게 탄식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처럼 영국은 다시 한번 미국의 발 아래 탄원하는 처지가 됐다. 그리고 재무장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여행 권한을 부여받은 케인스가
미국과의 차관 협상 임무를 맡게 됐다. 철저한 영국인이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남자가 조국을 위해 국어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파견된 것이다. 이때 케인스의 건강은 악화됐지만 새로운 책무의 열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덤벼들었다. 전후에는 케인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1945년 7월 영국의 불독 윈스턴 처칠을 상대로 노동당이 깜짝 놀랄 압승을 거두자 미국은 새로 들어온 사회주의 정부에 돈을 주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됐다. 상당한 압박감을 받게 된 케인스는 자신의 육신이 망가져간다는 불길한 신호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케인스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그가 또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는 뉴스가 보도된 1944년 중반에 일부 독일 신문에서는 벌써 그의 부고 기사를 실기도 했다. 마크 트웨인처럼 케인스의 죽음에 대한 보도도 과장되게 부풀려졌다. 하지만 차관 협상과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의 체계화를 위해 6번이나 미국으로 고단한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케인스는 치명적으로 허약해졌다. 그는 살아생전 자기 손을 거쳐 잉태된 국제금융 시스템과 자신의 이론이 가져다준 글로벌 경제의 호황은 물론 자신이 협상한 구국의 차관이 집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1946년 5월 2일 대영 제국의 웅장한 묘지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케인스의 추도회가 열렸다. 리디아와 케인스의 가족과 함께 추도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케인스 인생의 매우 다채로운 국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수상, 영국은행, 이사들, 이튼과 킹스칼리지 학장과 동료들, 영국 예술위원회 동료들, 과거의 학생들, 그리고 생존한 블룸즈버리 그룹 멤버들까지. 금융위기 상황을 피하고 동시에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하고자 미국을 쉼없이 오가며 긴장 속에서 가쁘게 허덕이던 케인스는 결국 부활절날 세상을 떠났다.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희생양인 셈이다. 라이오넬 로빈의 말에 따르면 케인스의 죽음에는 정쟁터의 여느 병사의 죽음만큼이나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케인스의 인생은 한 바퀴 순환을 완료했다. 당하는 제도권의 한복판으로 되돌아왔다. 그의 세계가 캠브리지 대학 재학 당시나 블룸즈버리 그룹 탄생 당시에 전도 양양하고 태평 무사했던 시절에서 나왔다는 것을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한때 전 세계 광활한 땅의 4분의 1가량의 장밋빛을 드리웠던 대영 제국의 태양은 지고 있었다. 케인스가 첫 공직 경험을 했던 인도청은 아시아 대륙이 영국 통치에서 독립을 선언함에 따라 폐쇄됐다. 그리고 케인스가 죽기 한 달 전 퇴임한 처칠은 미국 순회 연설에서 유럽 대륙에 들이오고 있는 철의 장막에 대해 경고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세계는 이제 새로운 불안과 우려의 또 다른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케인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케인스 역시 몰라볼 만큼 변한 것처럼 보였다. 세속을 모르던 탄미주의자는 부자가 되었고 국회의원, 투자회사 발기인, 조국의 밀사가 되었다. 하지만 이 여정이 사도에서 배교자로 변해간 과정처럼 보인다면 착각이다. 케인스의 인생 행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에드워드 왕 시대 태평 무사함을 되찾으려는 노력이었다. 젊은이들이 강을 게으르게 노저어가며 고결한 인생에 대한 담론을 나누던 신화의 시간을 되찾으려는 노력이었다. 케인스는 절대로 낙관주의와 당대의 특징이었던 완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진보란 석탄가루와 화약으로 까맣게 덮인 굳은 신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라고 선언했다. 공적 영역에 있어서 케인스는 인류가 현명하고 즐겁게 만족하며 살도록 경제적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개인적으로 펼친 돈벌이를 위한 모험 역시 목표는 같았다. 잘 사는 삶을 위한 조건을 갖추려는 수단, 그 이상이 아니었다.
케인스는 자신이 입버릇처럼 말해오던 것들을 실제로 잃었다. 그는 불안하던 시대에 확신과 낙관주의를 선사했다. 특히 투자자는 불확실성에 위축되지 말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전쟁 당시 킹스 칼리지에서 케인스와 함께 공습 대피 지도원 역할을 했던 프리드리 폰 하이에크는 케인스야말로 내가 아는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이었다 라고 말했다. 투자자로서의 성공은 풍요로웠던 케인스 인생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그런 그에게도 단 하나의 후회가 있었다. 삶의 종착점을 앞두고 성취한 것과 후회스러운 일들을 꼽아보던 케인스는 아쉽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샴페인을 좀 더 마셨어야 했어.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